안녕하십니까. 현대 심리학에 따른 생활 철학. 오늘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책의 제 144페이지 소제목이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 이 단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판서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내용의 성격상 그냥 단순 해설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판서 형식, 때로는 강의 형식, 때로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44페이지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조금 본문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에 나올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인간은 지상의 영적 단련을 위한 성취 목표를 가진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때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결단력을 용기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생활 철학에 관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얘기에 관한 건데, 이것이 왜 여기에 같이 나왔나? 저도 지금 보니까 조금 생소하긴 한데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를 갖게 되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 근데 밑에 해설되는 남성과 여성에 관해서는 단지 어떤 서로 다르게 약속되었다기보다도 지상에서 무엇을 중히 여길까, 생명에 있어서 무엇을 중히 여길까의 어떤 결단을 함으로써 한쪽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잃고 둘 다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다 용기를 따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결단력, 용기를 얻어서 그럼 남성에게 맞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상대적인 것을 희생했고, 여성은 여성에 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한 그런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로 정해진 거다.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남자는 천상의 이상적인 모습을 많이 희생하고 지상의 활동 편의를 위해 신체의 변형을 가했다. 이거는 앞서 이제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 이런 얘기에도 다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새로운 가설일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 이전에도 이미 생물학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기본형이 여성이었다가 일부가 남성으로 변형되어 성이 나뉜다는 생물학적 설명도 이에 들어맞는다.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그러니까 수정이 돼가지고 배아가 돼서 이제 성장하는 기본형이. 근데 기본형이 여성이지만 남성은 그러니까 지상의 활동 편을 위해서 거의 다 이제 신체의 변형을 가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가 이상적이고 안정된 형태를 버린 것을 보상하려면 그만큼의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안정된 본선의 모습에서 지상의 어떤 물리법칙에 맞는 그러한 것을 취득했으니까 그것을 보상하려면은 다시 우주적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성취를 해야 되죠. 남자는 더욱더. 성취감이 가지는 쾌락은 영혼계와 소통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도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죠. 영혼계와 소통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성취감이 가지는 쾌락.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영혼계 본질, 우주의 본질에 우리가 더 가까워짐으로써 그 일체감이 느끼는 쾌락이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특히 성취를 위한 용기가 요구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들 생각하고 있죠. 남자들은 세상에 나서 뭔가 하려는 그런 것이 많이 해야 된다. 남자로서 나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종의 뭐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강박관념. 여자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는 아직까지는 대개는 여유가 좀 있고 학력이 높은 여성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런 일종의 그 선택적 옵션일 수가 있지만 남자는 이게 필수.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의의를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정도입니다. 남자에게 특히 성취를 위한 용기가 요구된 이유는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영혼계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그러니까 지상의 그 활동 편을 위해서 그 남자는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인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이 더 튼튼하고 굵어야 하고, 그리고 그 충분한 활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장이 더 커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어떤 그 둥그스름한 뭐 조각품 빚듯이 만들기가 좀 어렵죠. 어떤 그 근육으로 이제 그, 지상이 인력, 물리력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 물리 법칙에 맞게 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장이 커야 되니까 보통 허리가 이렇게 싹 들어가야 이 인체가 아름다운 건데, 어느 정도 이상은 남자는 웬만하면 허리가 이제 들어가지가 않죠. 음.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영혼계의 존재 양식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여자보다 영혼계와의 관계가 덜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멀어진 거죠. 이 남자의 존재 자체, 육체 자체가 이 본질보다 그 어떤 지상의 물리 법칙에 편리하도록 변형됐으니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취의 쾌락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게 워낙 난해한 얘기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활동에 편리해진 몸을 활용하여 지상에서 성취를 이루어야 할 촉구를 강하게 받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려 하지만 출생 환경에 따라 그 출사발선이 평등하지 못함은 알려져 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 스템수저, 뭐 스틸수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흙수저라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태어날 때의 여건이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흙수저를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성공해서 사회 최고위층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여튼 출발선은 어쨌든 늦었지만은 어떻게 그냥 점프를 하고 여러 가지 좀그 천우신조하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고, 뭐 대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많고 아주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뭐 그 절제만 어느 정도 한다면은 그냥 그 태어나서의 그 위치 그대로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얘기가 이제 여자는 지상에서 하늘의 재산을 더 유지하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누차 남자는 그 지상의 물리 법칙에 적응하느라 선상에서 멀어졌다고 그랬는데, 그와 반대로 그럼 여자는 지상에서 하늘의 재산을 더 유지하며 가지고 있다. 지상의 물리 법칙에서도 불구하고 물론 활동에는 좀 힘을 많이 쓰지 못하고 불리하지만은 그 몸의 모습과 여러 가지 피부의 감촉 그런 모든 면에서 천상에서 원형으로 만들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인간을 만들었던 것에 오히려 여자가 더 가깝다는 그런 이제 학설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성취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정을 했죠. 먼저도 하늘의 존재에 가까워지는 것이 성취다. 그러면 여자는 그 하늘의 존재 그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은 체체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는 성취의 만족을 이루며 있어 여자보다 출발선이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 상태 존재로, 그러니까 어느 아주 최 밑바닥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여성은 그러니까 온전한 몸 신체만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기 삶을 위한 그런 것은 이제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 여성은 뭐 출신이 비록 가난한 집이라든지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이라도 젊을 때 남성으로부터 또 많은 구애를 받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기가 선택권을 누리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주 재벌이의 경우가 아닌 한은 그 남자는 이제 배우자 선택이 있어서 어떤 재산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출발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자라 하더라도 이제 출발선이 높은 금수저 같은 사람은 흔히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여자의가 작전상 이제 그 남자를 뭐 유혹하려든가 반대의 경우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다든가 혹은 소극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든가 이것은 어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회 인간 사회에서 출발선이 높은 위치에 있느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거에 따른 겁니다. 이런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남의 연락이나 받으면서 그냥 선택을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서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뭐 단지 남녀라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에 이미 남녀는 가진 것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여성을 찬양, 여성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것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왔습니다. 지구상의 동물은 암컷보다 수컷이 화려한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부 남성, 저도 젊었을 때 약간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일부 남성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뭐 생물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수컷이 더 멋있는 존재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미루어 그러니까 인간도 원래는 남성의 외관상으로 못하지 않지만 남성 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 여성의 아름다움만 강조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뭐 남성 우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은 관점은 아니지만 결국 남자 여자 똑같이 보지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보고나는 것인데 여기 제가 이제 이 책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남녀 관계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 주된 것이 남녀 관계는 이게 대칭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남성이 여성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감상하기 좋아해서 그래서 여성이 예술의 대상으로 되었다 뭐 그러지만은 아니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보면은 인터넷에도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여성 화가 자기 스스로도 아름다운 뭐 보편적인 수준의 여성의 수준의 뭐 혹은 그 이상인 분도 계시고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그 후보 장관이 그리는 그림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남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상대적인 그 어떤 성적인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칭성이 아니에요. 남성이 여성을 원하는 만큼 여성이 남성을 그 존재 자체로 원하지는 않죠. 남자는 뭐를 행동을 하고 뭐를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있던 반론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근데 일단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인간과 동물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공작의 수컷이 깃털로 생식의 우선권을 추구하는 것, 공작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질수록 수컷이 생식의 권을 갖고 있죠. 인간이 예술로 영혼 고향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 각각 삶의 목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가 공작이 꼬리를 아름답게 하듯이 예술 특히 남자들이 더 절박하게 애를 쓰죠. 예술 창작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여성도 하지만은 남성 예술가들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배고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 남성 그 예술가든지, 예술가는 건 보편적인 걸 얘기하니까 모든 직업인들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 자기 성취를 해서 그 여성한테 평가를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 이런 건 다 공작의 꼬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노력입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인간 또한 멀지 않은 과거에서는 동물과 공통되는 것이 있었다. 과거에는 남자도 마음껏 남성적인 면모를 과시할 수 있었다. 이 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그 어떤 그 여기 제목이 이 소제목입니다.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만, 과거는 남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여성만이 되게 됐다, 이런 것을 이 아래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그동안 억압받았던 역사를 극복하여 남성 못지않은 능력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가 컸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시몬느 보부아르식의 후천성 여성 배격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거 저희가 뭐 대학생 때 그때 운동권 선배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남자 여자 편견이다. 물론 좌파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로서 그래도 여자의 남자의 노는 게 다르지 않냐고 반문하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남자가 이제 총과 어떤 자동차를 갖고 놀면 잘 논다 하지만 여자애가 그러면 뺏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성은 여자로 편견으로 이제 여자로서 키워주는 거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진보적인 그 좌파 운동권 선배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시몬느 보바르라는 사람이 그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단원에서 제가 더 자세히 얘기 드린 게 있는데, 남성 여성의 어떤 성적인 지향의 심리적인 지향은 이제 전생의 여러 그 남성 혹은 여성을 어떤 많이 겪었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성적인 성의 그 성향이 곧바로 남성의 성격, 여성 성격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것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이제 좌파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관한 주제는 이제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앞으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과연 이런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남성으로 살게 하자, 이런 것이 과연 언제까지 어느 만큼 허용되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페미니스트는 국내의 얘기입니다. 치마가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남자도 정장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활동이 편한 바지로 바꿔 입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자에게 치마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 많이 여자를 되도록 바지 입히라고 애를 쓰고 있죠. 여성 교복도 많이 그러려고 막 애를 쓰기도 했고, 심지어는 최근에 스튜어디스의 복장도 바지를 입어야 위기에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 치마가 이런 억압이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남성도 이제 과시할 자유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왕, 장군 등 위엄을 과시하는 높은 지위 남자들이 치마와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상 봐도 거의 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성직자 국장 아주 권위스러운 옷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마치 숫사자의 갈기 수탉의 것과 같이 자신을 더 크게 돋보여 상대에게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여포가 처음에 나오는데 여포에 대한 이제 어떤 묘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황금 이런 걸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위험 있게 하고 그야말로. 그리고 사실 또 여포 가까이 있는 군사들은 다 그냥 추풍나게 날아갔으니까 보고도 그냥 전부 도망가게 이렇게 만들려고 아주 위험 있게 그냥 화려하게 여포가 복장을 한 것을 삼국지에 보면은, 물론 요약하지 않은 삼국지 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에 의한 정복과 경쟁적 지배사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사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 하나의 지구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적 그걸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용되고 18세기까지도 19세기까지 마지막으로 유럽이 이제 세계를 정복해서 풍요를 누리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정복이 다 끝났고 유엔에 의해서 더 이상 국가 간의 정복도 이제 허용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복이 이제 포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어떤 노골적인 남성성으로 상대를 누르기는 상당히 어렵게 됐죠. 그와 비슷하게 남성들의 복장도 이제 과거와 많이 변했습니다. 남성에 의한 정복과 경쟁적 사회가 포화 상태에 이른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은 자신을 돋보이기는커녕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는 뭐 깎고 남자가 너무 기르면 안 돼요. 저도 안 되죠. 저는 이제 그 머릿결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깎으면 너무 없어서 조금 기릅니다만 이것도 이 이상은 안 기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너무 머리 길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좀 혐오스럽죠. 그리고 수염도 그렇고 왜냐하면 남자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게 보이면은 그만큼 남자는 본래 폭력성을 가지고 남을 정복하기 위한 존재 아닙니까? 그 남자가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위협과 혐오감을 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넥타이를 매죠. 넥타이가 뭡니까? 이제 그 자기의 원래 약점으로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은 목이 이렇게 조여지니까 약점이죠. 그래 그것을 해야 함으로써 더 상대방한테 편안히 내가 당신을 해칠 염려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장으로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만 안심하고 대해주는 사회다. 자신을 돋보이기는커녕 머리와 수염을 깎고 넥타이를 매며 남성을 억압해야 안심하고 대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자신을 돋보이는 것은 일부 나훈아 씨 같은 그런 이제 스타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서 이제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남자가 과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이에 반해서 여성은 보편적으로 치마와 화장 등으로 자신을 과시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마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서나 그런 사람들 바지 입는 거 같습니까? 예,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자기 모습을 잘 보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다 치마를 입습니다. 스커트를.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 이제 전문직 동료라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만 어떤 서로의 인간관계라든지 상대적 다수 여성은 아무래도 소수일 특별 전문직의 경우는 교사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생존 그게 아무래도 불리하죠. 그럴 때 여성의 반대급부를 얻는 게 바로 여성다운 그 매력을 함으로써 똑같은 능력이면은 남성보다 더 이제 대하기 편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각시킴으로써 그것이 여성적인 복장, 치마와 스커트 그런 복장입니다. 그렇게 여성성을 드러나 보임으로써. 그런데 이제 여성이 만약 CEO 가장 높은 꼭대기의 탑 사장이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바지만 입고 다녀도 얼마든 오히려 활동적으로 그러면서 남성들한테 니들이 여자라고 해서 뭐 봐주는 거 바라지 않는다. 난 니들을 다스릴 뿐이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으로서 뭐 돌봐줘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일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일을 하는 뭐 청소부 아줌마 그런 분들도 바지를 입지만 가장 톱 이제 그런 CEO 사장들도 여성들은 바지를 입죠. 그러니까 꼭 CEO란 지위가 아니라 남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은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취임 후에 한 번도 그러니까 물론 한복 그런 거 입었지만 그건 예외고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흔한 여성 정장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자신이 최고의 탑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여성으로서, 물론 여성으로서의 그 능력도 물론 있지만은 그 남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습에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매력을 돋보임으로써 그것을 상쇄하고 남성들, 동료들 혹은 부하들, 대통령의 경우는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더 이제 친하게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대통령이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친근하고 그런 편한 복장. 집권 초기에 팝 아티스트 낸시 랭시가 그런 말을 했죠. 비주얼이 되시니까 국민들 앞에 더 살갑게 다가갔으면 좋았을 테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이 충고를 듣지 않고 시종일관 심지어 한여름에도 코트와 바지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국민과의 좀 거리, 특히 이제 가까운 남성 이제 그 참모들 그런 사람들과도 아마 또 거리, 이건 추측이겠습니다만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차라리 이제 뭐 추미애 씨라든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여성적 매력이 별로 없이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아무리 수수하게 입고 그렇게 다녀도. 근데 여성적인 미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서 지나치게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손끝 하나도 접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남성의 심리는 증오로 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는 여성 같으면 별 큰 관심이 없고 업무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계를 하는데 매력이 있는 여성이 너무 거리감을 두면 남성은 그것을 증오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해석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얘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남성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종사해 왔기에 일단 상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넥타이와 정장이 필요하고 수염을 깎고 자연 그대로 상태로가 아닌 인위적으로 절제된 모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악수 등 여러 인사법은 바로 그 위협을 없애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다 아시겠지만 손에 무기가 없다 그런 걸 표시하는 거고, 남자는 규격에 따라 절제된 차림이 남성 고유의 공격성을 억제해 보이기 위해 필요하다. 다 얘기했죠. 그러나 여자는 존재 그 자체가 배품이 되므로 우리 가령 회의를 하는데 어떤 여비서나 뭐 다른 분이라도 좀 한두 사람을 여성을 일부러라도 안 치죠. 물론 타락한 상황에서는 뭐 저녁 술집 자리에 꼭 하거나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뭐 얘기하지 않고 뭐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 모이면 한두 명은 여자가 있어야 그래도 분위기가 그래도 좀 이제 인간적으로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연사는 존재 그 자체가 배품이 되므로 자신을 더욱 돋보이며 과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여성의 여러 가지 복장들은 자신을 더욱 과시하고 또 같은 키면 키 170cm면 남자는 단신이지만 여자는 아주 늘씬하고 큰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이제 그 전통적인 복장에 있어서 그 차이가 커 보이는 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거기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몬느 드 보바르가 자꾸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키워지는 거다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후천적인 관습으로 원래 남녀는 성격이 원래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파리수처럼 그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자 같은 거, 혹은 보바르처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 아니 보바르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잘해야 한다. 이건데 이것은 이제 어떤 좌파적인 생각으로서 지상의 어떤 그 인간 사회의 영혼적 성장을 아주 높이 평가한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지상에서의 존재를 최대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자체는 남성 여성이라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살라 지상의 성환경을 벗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의 성적인 그 지향 그하고는 다르게 현실의 육체의 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우주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영혼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하리수 같은 사람이 여성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향이 많고 그런 영혼을 가졌지만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면은 남성으로서의 생활도 겪어보고 자기의 새로운 영적 성장, 영혼을 완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남성으로서 활동하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여성으로 이미 편하게 여성을 활동하다. 이거는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소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비교적 좀 이제 어떤 주변적인 얘기가 있는 단원이라서 오늘은 이제 어떤 뭐 좀 딱딱해 보이는 판서 강의연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더욱더 하필 이전에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은 제목은 트랜스젠더의 발생 원인과 대책,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147페이지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아마 조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